안녕하세요. 정두희 교수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AI 혁신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AI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의 명칭을 AI 이노베이션으로 붙였고요. AI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컴퓨터가 보다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기술입니다. 지능을 모방한다는 게 뭘까요? 지능을 가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사고라는 걸 합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인간의 사고 과정인 추론과 판단을 하고요. 이런 사고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반복하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방식을 구현해놓은 정보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 혁신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하는 겁니다. AI 혁신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고도화된 기능을 지닌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AI 혁신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디지털 혁신과 다른 AI만의 독자적인 기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도 하는가 하면 주가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어려운 사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능이 구현된 제품과 서비스는 기존의 것보다 우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더 커다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종의 경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AI 혁신은 기술로 시작해서 인간의 경험으로 끝납니다. 이 기술 혁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조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다음 이 핵심 요소를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알고리즘은 AI 제품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적 메커니즘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입니다. 요리로 치자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설계된 레시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데이터가 재료 역할을 합니다. 요리에서 재료가 없이는 맛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데이터가 없이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구현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성능이 점점 고도화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요소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직접 만져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아닙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려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 만들어져서 그릇에 담긴 요리와 같습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완성된 솔루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과 풍부한 데이터가 마련됐다 해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기술은 존재하되 세상에서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의 맛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맛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고요. 기업은 이를 통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음식의 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리하면 AI 혁신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풍부한 데이터로 학습을 통해 성능을 고도화해서 유용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AI 기술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찾아내려면 먼저 AI 혁신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혁신은 일반적인 혁신과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AI 혁신이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이라는 겁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테크놀로지 푸시와 마켓 풀 방식입니다. 전자는 기술의 월등한 기능을 실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후자는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니즈,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AI 혁신에는 마켓 풀 방식이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지금껏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사람들은 정작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그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지 알지를 못합니다.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2세들 9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시스템에 활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잠재성이 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뛰어난 알고리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더 빠른 말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지금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AI 기술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소합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AI 기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AI가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해내는 일종의 기술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AI 혁신이 테크놀로지 푸시의 성격을 띈다는 것을 고객을 간과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혁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결국 고객이 하는데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만족할지 아는, 이게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아이디어는 고객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 통찰력으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AI 혁신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혁신의 두 번째 속성은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품은 사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1년 후 성능은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AI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습을 많이 하게 돼서 성능이 고도화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는 제품의 성능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학습을 통한 성장과 이 성능 개선은 AI 제품 서비스의 두드러진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AI 혁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속성은 AI는 용도가 정해져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AI 알고리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응용됩니다. 이세돌과 결혼 알파고에 적용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바둑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구글 번역에도 활용됐고 공장 전기료 절감 시스템에도 사용되며 농업용 이 자동화 로봇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용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AI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적용한 분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AI의 학술적 역사는 오래됐지만 산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몇 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분야가 AI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AI 농업, AI 드론, AI 채용, AI 호텔, AI 레스토랑. 이 AI 기술을 어디에 적용을 하든 웬만해서는 최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AI 기술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산업의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AI가 적용된 분야보다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AI 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창조적인 응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혁신은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인 AI 혁신의 이 성격상 기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반영되는 제품 서비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단순히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출시해서 반짝 세일 효과를 낼 게 아니라 AI의 특별한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응용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이러한 AI 혁신의 속성을 이해했다면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인 AI 혁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두희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AI 기술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기술로 뭘 혁신할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혁신할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AI 혁신을 위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혁신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AI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술의 성능과 그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테크놀로지 푸시 접근법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AI가 어떤 기술적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능을 비즈니스 혁신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은 사실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기능을 요약을 하면요. 레코그니션, 인식, 프리딕션, 예측, 오토메이션, 자동화, 컨버세이션, 소통, 제너레이션, 생성 이렇게 5가지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 혁신의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의 인식 기술에 기반한 혁신입니다.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을 다른 컴퓨팅 기술과 구별하는 속성이자 현실 속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해준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인지해서 그에 맞춰서 반응하고 또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인식, 안면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I 인식 기능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동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작은 움직임도 줄여야 하는 곳입니다. 라디오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조절 버튼 잠깐 바라보는 것조차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한눈 팔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야말로 음성을 통한 작동 제어가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업체 보이스봇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국의 성인 7,700만 명이 자동차 음성 비서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 스마트 스피커보다 그 사용량이 더 높은 수치인데요. 전화 통화나 길 찾기, 음성으로 문자 보내기, 음악 재생, 식단 검색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동차는 음성인식 혁신 모델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런 특성을 파악해서 BMW는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는 BMW 인텔리전스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내놨습니다. 자동차 전용 운영 체제인 BMW OS 7.0을 사용을 하는데요. 운전자가 음성으로 차량 설정을 컨트롤하고 또 차량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y BMW 이렇게 부르면 음악을 재생하고 히터를 제어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압력이나 오일 교환 시기, 그리고 이 차량 이상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죠.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의 차별적인 가치는 차량의 기본 설정을 개인의 선호대로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는 모든 명령이나 혹은 이 모든 질문 그리고 설정을 시스템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혁신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동안 자동차는 똑같은 모델 차량이면 누구의 자동차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이 적용된 자동차는요, 몇 개월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되면은 다른 동일 모델 차량과 완전히 다른 나만의 차량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인식 기술의 또 다른 종류는 감정 인식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고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족도를 높이고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나 이 동선 구축 전략을 짜는 데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또 이걸 이용하는 감정 인식 및 분석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업에서는 이 기술을 카트에 적용해서요, 매장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생체 인식 카트 시스템 이걸 개발했는데요. 이 새로운 특허로 발표를 했습니다. 쇼핑 중에 고객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서 기분 좋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카트의 핸들을 잡으면 생체 인식 기능이 고객의 심장 박동수, 그리고 온도 변화, 속도 변화, 그리고 카트를 밀 때 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합니다. 간단하게는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쇼핑 중에 이 생체 상태라든지 나아가서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고객의 불만이 가장 많은 지점은 이 매장 내에서 어디인지, 또 어느 지점에서 점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구매 동기가 가장 높은 지점과 거기에 맞는 최적의 아이템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응급 환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월마트의 상품 진열이나 프로모션 전략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매장 내에서 고객의 동선을 유도하는 정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카운터에서 불만 지수가 높으면 카운터의 배치나 계산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AI가 제공하는 기능은 예측입니다. 예측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기능이죠. 다양한 서비스의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아주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측 혁신은 예측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신호 예측, 기추 예측, 맥락 예측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추 예측은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나타날 결과를 미리 알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 기능의 수혜자가 고객이라면 주로 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기추 예측 정보가 포함돼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띌 것입니다. 선호 예측의 경우에는요, 수혜자는 주로 이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객이 뭘 구매할지에 대한 예측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의 선호에 잘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측 혁신의 각 영역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코로나 발병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발표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루닷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입니다. AI 덕분인데요.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패턴의 변화가 확산되는데 이 패턴을 감지하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루닷이 자연어 처리 기술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매일 65개 언어로 이 10만 개 넘는 지역 뉴스 기사, 그리고 SNS의 질병과 관련된 표현의 이 증가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 데이터나 보건 시스템 사용량 변화, 그리고 동물, 곤충 개체 수집 변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150가지가 넘는 병원체에 대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디테일하게 감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십억 개의 비행 일정과 또 수억 개의 이 모바일 집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이러스 확산 패턴도 예측합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 출현 이후에 사람들의 분산이 가장 많았던 방콕, 서울, 대만, 도쿄로 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번질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죠. 다음은 선호 예측입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예측 혁신은 고객의 선호를 예측해서 마케팅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줍니다. 2016년 10월 뉴욕에 설립된 펑션 오브 뷰티가 아주 재밌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는 AI 예측 모델을 샴푸 제조에 적용했습니다. 창업자는 MIT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자이르 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랜 기간 기업을 이 가치 사슬에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200종류가 넘는 이 피부 속성을 분석하고 1만 개 이상의 화장품 조합법으로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고객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샴푸와 컨디셔너를 맞춤화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머리카락 유형과 선호에 따라서 맞춤형 샴푸와 컨디셔너 제조를 지향하는데요. 펑션 오브 뷰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발에 대한 설문을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의 이 모발 유형이나 두피의 습기 정도를 묻는 이런 질문에 대답한 다음에 볼륨이나 길이, 컨디션에 대한 이런 답변까지 하고, 그리고 색상, 향기,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런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헤어 프로파일을 구축합니다. 이후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맞춤 수식을 적용하고 고객에게 12억 가지 조합 중에서 최적의 옵션을 제안합니다. 고객의 헤어 프로필은 어떠한지, 그리고 모발 상태를 확인하고 이 둘을 결합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제품의 기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아직까지 똑같은 샴푸를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딥러닝 기술 덕분에 고객 만족도는 향상됐고요. 입소문을 타서 이 급격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1,200만 달러 매출을 거뒀고요. 2년째가 되니까 1억 1,000만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은 점차 맥락, 그리고 상황을 인식하는 예측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단계입니다. 맥락 예측은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걸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이 카핏은요, 자동차의 소음이나 진동의 속성 이런 것 관련된 데이터를 인식해서 앞으로 발생할 고장을 예측합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이 시스템은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고장 없이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카센터나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 됩니다. 거리에 모여있는 군중의 행동을 읽고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연기나 불시를 보고 화재 위험 상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AI 인식, 예측 기능을 활용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인식과 예측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화입니다. AI가 자동화 혁신을 통해서 산업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화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인간이 설정해놓은 규칙 하에서 자동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고정적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는 못하죠. 반면 인공지능 자동화는 머신 스스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화 컴퓨팅과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AI 시스템도 변화하고 끊임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자동화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 처리, 자동 최적화, 의사결정 자동화로 구성됩니다. 인공지능이 다른 시스템과 다른 점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최적화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최적화란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최대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최적화를 실현하는 모델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모델은 특히 수익성을 높이는 곳에 가장 먼저 활용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역은 가격 차별화 부문입니다. 가격은 판매량과 함께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선진 IT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객별로 또 상황별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여행객이 몰리는 지역은 가격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또 휴가철,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시즌에도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높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계절적 수요 변화를 가격 탄력성과 함께 고려해서 가장 높은 가용 가격을 제안해 줍니다. 집주인은 이를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고요, 예약률과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수익률 또한 높아지고 전국적인 수급 균형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승객의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업의 인재 채용 현장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서류를 걸러주는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면 면접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지원자의 정보나 이 특징에 맞는 질문을 AI가 던지고 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평가합니다. AI 면접관은 인간의 행동, 뇌신경 관련 연구 논문, 또 측정 방법론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호에 대한 이 정보, 지원자에 대한 정보까지 학습을 합니다. 지원자의 표정, 답변 내용,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기업의 가치관과 필요 역량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수치화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인재 선발에 대한 결정의 절반을 인공지능이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AI 기능은 소통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기계에 대화 기능을 부여하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내는 혁신이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것으로 대화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유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인공지능 머신은 설정된 틀 안에서 소위 생각이라는 거 없이 기계적인 대화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능형 대화 기능은 고객과의 소통이 필요한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크게 보면 고객 응대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19년 CES에서 주목받은 로봇 포르페우스는요, 인공지능 탁구 코치 로봇입니다. 단순히 탁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세나 잘못된 습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신체를 단련해줄 뿐 아니라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옴론은
기술이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포르페우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AI는 응대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 이미지 분석, 그리고 음성 인식 기반으로 하는 인간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응대 로봇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서비스 업체가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서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안내해주거나 혹은 지점 안내처럼 단순한 안내 서비스만은 제공했지만, 요즘에는 고객의 말을 알아듣고 실제 사람이 안내해주는 것과 거의 흡사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A 생명의 경우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챗봇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상담하는 동안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입 이체까지 도와줍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간편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상담사에게 의존하는 기존 서비스와 큰 차별성을 지닙니다. 인공지능 대화 기능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 기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품 가치가 커집니다. 명령만 수행하는 몸이 건조한 기계가 나의 기분과 필요를 알고 또 다정하게 대화를 건네는 이런 사회적인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스피커나 거울에 이 비서 역할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곳에 이 다정한 안내원 역할로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의 대화 친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주의 경향이 점점 세지고 있죠. 그리고 고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인간적인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이러한 소프트한 기능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생성 기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이 지배하는 창작의 영역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예술 영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AI가 그린 것이고요. AI 아티스트 마리오 쿨링게만이 그린 행인의 기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소더비 경매에서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 관련된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로 삼고 그 이후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서 아주 리얼한 그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경매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술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교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금액으로 낙찰됐다는 것은 AI가 그린 그림의 예술성이 미술 애호가들에 의해서 그만큼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예술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왔는데요. 그런 주장을 깨는 아주 획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술가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곡을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이런 창작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거죠. 물론 예술 영역에서는 예술가가 열정과 이 감각을 쏟아부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필요한 영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요, 10분 만에 수십 곡 혹은 수십 편의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예술성이나 심리적인 감각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빠른 시간에 다양한 컬렉션을 만들어내고 또 예술가가 그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을 골라서 불완전한 부분을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머신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협업은 단기간에 다작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예술 영역에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생성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의 표지 디자인 영역에서도 이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로고 디자인은 한 컷의 작은 이미지지만 기업의 철학을 담아야 하고 또 고객을 끌어들일 마케팅적 요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요. 따라서 수많은 재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제작업의 상당수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로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기업 로고를 디자인해주는 스타트업 테일러 브랜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고객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다양한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해줍니다. 무료죠. 2014년에 설립된 이 스타트업은요, 3년 동안 이미 4,500만 개의 로고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86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월 50만 신규 회원이 플랫폼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나 이 맹그로브 캐피털 파트너스 이런 기업으로부터 3천만 달러 가량을 펀딩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생성은 기술이 창작의 영역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잠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생성 기술은요, 예술성보다는 효율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술적인 감흥이 필요한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으로 감동을 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나 표지, 이런 대량 생산에 필요한 창작의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효율적 작업이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작은 노동입니다. 충분한 완성도를 보이는 인공지능 생성 기술은 이 창작 과정에 수반되는 노동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에서 인간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AI 혁신을 하려면 일단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알아야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룬 이 AI 기능들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짚어보면요, AI의 핵심 기능인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기능을 제품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AI의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혁신을 할 것인가입니다. 혁신을 할 핵심 기능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AI 핵심 기능을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지 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혹은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이 재창조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기존의 자원과 기술의 연속성에 따라서 연속적이냐, 단절적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준을 토대로 AI 기술을 적용해서 혁신을 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창출, 결합, 대체, 확장,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접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I 관련된 기술적인 재료도 과거의 차량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입니다. 알렉사나 시리와 같은 이 가상비서도 전례 없는 새로운 창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내놓았지만 이건 단순한 제품 하나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대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품을 찾아봅니다. 물건을 살 때 처음으로 접하는 채널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의 첫 접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사를 통해서 음성 기반 쇼핑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쇼핑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렉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물품을 주문할 때 역시 점원에게 물어보듯이 이것저것 알렉사에게 물어보면서 구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검색 방식인 이 구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쇼핑 채널, 즉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 방식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재료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미러는 거울이라는 대상에 카메라와 AI 인식 모델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새로운 거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기만 하던 과거의 용도를 넘어서 주름과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반점, 모공을 인식한 후에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을 비춰보던 이 거울의 기존 기능에 얼굴을 정밀하게 분석해주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구현됐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혁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입니다. 이 접근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AI를 통해서 고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창출이나 결합처럼 새로운 종류의 제품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지닌 기술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 제품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번역을 들 수 있습니다. 구글의 번역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이 번역을 수행했습니다. 어절과 이 구 단위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표현을 선택해서 번역하는 방식이죠. 제한된 설정 아래서 번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구글은 번역 서비스를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신경망 기반의 번역은 어절이나 이 구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번역을 합니다. 수많은 문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표현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구글 번역의 정확도는 70에서 90%까지 향상됐습니다. 구글의 번역 서비스는 과거와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번역 결과의 퀄리티를 고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체입니다. 이 접근은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확장 방식이 기존의 기능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상태로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라면 대체 방식은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AI 수행 기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채용 프로세스를 볼까요? 많은 기업이 챗봇을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은 회사의 역량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수많은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시간 소모적이고 부담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OR.AI는 챗봇 기반의 채용 자동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평가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00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채용에 잘 맞고요. 이 AI 채용 시스템은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33% 정도 줄이고요. 채용 과정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50%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AI 대체 방식은요, 병원의 암 검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을 검진하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를 암 진단 부분에 한해서 높은 정확도를 지닌 AI 인식 모델로 대체하는 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대체를 통해서 병원은 암 진단 정확도를 거의 100% 가깝게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의사들은 수술이나 상담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체 방식은 이처럼 프로세스의 효율성 그리고 이 생산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AI에 어떤 기능을 적용할까를 살펴봤었죠. 이것은 What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이번 스텝은 AI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즉 How to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총 20가지의 혁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혁신 방향에 대한 이 표는 그동안 구상한 아이디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추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혁신의 영역이 뭐가 있을지 이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거울인 하이미러는 기존의 이 거울에 AI 인식 기능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구현하고요. 새로운 종류의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식 기능 결합 모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미러는 알렉사와 연동해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역시 기존 거울에 존재 않았던 이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소통 기능 창출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를 더욱더 발전시킨다면 피부 상태가 개선된 말끔한 버전의 이 얼굴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넣는 이런 구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성 기능 창출 모델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피부를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 피부 개선 상태를 예측해서 거울에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측 기능 창출 모델입니다. 이렇게 거울이라는 단순한 물품으로 다양한 방면의 혁신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혁신 방법을 기반으로 AI의 혁신 프레임을 확인했는데요. AI를 통한 여러분의 혁신에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AI 혁신에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공지능의 기술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과거의 컴퓨팅은 인간이 if then else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해서 연산 방법을 정해주면 컴퓨터는 그대로 실행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인지해서 습득하고 연산과 의사결정을 합니다. 초기 인공지능 기술은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추측 또는 이 추론을 하는 전문가 시스템 플랫폼 형태로 개발됐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해서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하고 음성 번역이나 로봇공학, 인공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딥러닝은 놀라운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죠. 용어에 대한 혼동을 좀 막기 위해서 설명을 부연하면요. 인공지능이 가장 광의의 개념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그 안에 하위 기술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 머신과 학습, 러닝의 합성어입니다. 즉, 기계가 특정 논리에 맞춰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찾아내어 변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죠. 아서 세뮤얼은 머신러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학습과 처리가 가능한 기능,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백화점에서 문을 여는 간단한 행동을 할 때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합니다. 만약에 문 앞에 폭탄이 있다고 해볼까요? 우리는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현상을 관찰하고 사실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패턴화해서 기억합니다. 문 앞에 폭탄이 있다는 것은 기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패턴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저 모양은 폭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TV에 봐왔던 폭탄 모양을 기억해서 같은 종류인지를 추론합니다. 폭탄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물질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폭탄이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하는지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런 최적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생각의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의 이 행동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딥러닝은요,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이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고양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들면요.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에 축적된 수많은 동식물 이미지 패턴과 비교하면서 같은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식으로 고양이라는 정답을 찾아갑니다. 딥러닝은 이처럼 패턴 인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신경을 흉내낸 기법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뉴런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요. 뇌는 이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면서 무엇을 할지 각 기관에 명령을 내립니다. 뇌에는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바른 뉴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두뇌가 하는 활동을 모방한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딥러닝에서 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뇌세포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여러 개의 층,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 두뇌의 작용의 프로세스를 본떠서 기계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답을 냅니다. 기존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식이었다면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만 넣어주면 깊은 망을 통해서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낸 후에 분류나 판단까지 수행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학습 방법에서 찾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은 대체로 지도학습을 통해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도하는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학습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부터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선생 역할을 사람이 합니다. 이미지 판별의 경우에는 이미지별 이 특징을
컴퓨터에 학습시키고 새로운 동물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미 정해진 결과값과 비교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비지도 학습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딥러닝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중을 놓고 보면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지도 학습은 일명 자율학습입니다. 선생이 하던 작업이 생략되고요.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주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스스로 분석한 후에 답을 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는데요. 딥러닝에는 사전 정보가 필요 없고 입력에 대한 목표, 결과값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머신이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 사이에 이 유사성을 찾아내서 입력 데이터를 파악해냅니다. 선생의 지도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자율적인 방식이 비지도 학습인데요. 딥러닝을 이용한 많은 시스템이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개입이 적을수록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 바구니에 여러 옷이 겹쳐져 있을 때 머신러닝은 미리 정의된 특징을 분석해서 이를 예측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옷 하나하나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사물이 서로 겹쳐져 있는 복잡한 사진도 이해합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가 따로 떨어진 계층에 배열되어 있고 또 각 노드는 사진 속의 개별 요소, 즉 빨래 한 장 한 장을 검토한 다음에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연산을 합니다. 연산 결과로 생성된 신호가 다른 노드로 전달이 되고 그 후에 계층 내의 모든 신호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사진 속 옷이 각각 정확히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예측합니다. 단체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때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 이 코, 눈동자 이런 각 부위에 대한 특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여러 장의 사진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검토해서 여러 특징들을 스스로 이해함으로써 사진 내용을 독자적으로 예측합니다. 딥러닝은 10여 년 전부터 막강한 성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산 과정에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자 딥러닝의 이 숨겨진 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앤드류 응 교수가 구글과 함께 수행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의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면서 딥러닝의 위력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죠. 컴퓨터 16,000대를 연결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1000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를 찾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방식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전에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미지 경계를 찾아서 구분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판단을 내리는 자율학습을 한 것입니다. 딥러닝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지만 처리할 정보를 입력하는 일만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브레인의 딥러닝은 입력마저 기계가 스스로 했습니다.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2016년 이세돌을 이긴 기존 알파고는 바둑 선수 수천 명과 대결을 하고 전문가가 제공한 수많은 기보를 통해서 바둑을 학습했지만 이와 달리 강화학습 기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기본적인 바둑 규칙을 배우는 것 외에는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이 방식으로 3일간 약 500만 회 정도의 대국을 스스로 치렀고 기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100전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도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둑을 학습한 알파고 제로는 오히려 인간 지식의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잠재성이 큽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딥러닝은 어떤 조건과 목적으로 사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이 딥러닝을 실행하려면요, 기존의 머신러닝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글이 2016년 공개한 딥러닝 패키지인 텐서플로우 같은 소프트웨어가 주류에서 딥러닝이 급속도로 채택되고 이용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텐서플로우 덕분에 딥러닝의 수요는 최근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딥러닝을 대중화하도록 변환시킨 이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딥러닝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고요. 학습 과정에서 등급 분류를 많이 해야 하거나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머신러닝 계열의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의 개념과 발전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AI 기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예술공학단체인 오비어스가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에드몽드 벨라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4세기에서 20세기 이 초상화 15,000여 점을 학습해서 새로운 작품을 생성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세계 3대 경매 시장 중에 하나인 크리스티에서 43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5억 원 정도 되죠. 흥미로운 것은 그림 오른쪽 하단에 낙관을 넣는 자리에 그림 제작에 쓰인 핵심 알고리즘 코드를 넣어서 인공지능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아티스트인 마리오 쿨링게만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든 행인의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또 다른 경매 시장이죠. 소더비에서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한 6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 두 작품에 사용된 공통된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모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구글 브레인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하던 이안 굿 펠로우가 2014년 NIPS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알고리즘이죠. 페이스북 AI 연구팀 리더인 이안 르쿤 교수는요, GAN을 최근 10년간 머신러닝 연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알고리즘은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주입해서 학습하는 지도학습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스스로 답을 찾는 비지도학습 방식입니다. 원리는 서로 대립되는 두 모델이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모델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다른 시스템은 위조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모델의 경쟁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두 모델은 생성자와 구별자로 불립니다. 생성자는 실제 기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최대한 진짜처럼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이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구별자는요, 생성자가 내놓은 이 데이터가 과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성과 구별의 상호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이 간의 용도입니다. 이 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입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타트업 제너레이티브 포토는요, 10만 명의 인물 사진을 생성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물 사진을 허락 없이 쓰면 이 초상권이나 이 저작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 인물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실제 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라 풍경 사진 혹은 이 풍경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탠포드대의 로비 바라트라고 하는 연구원은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림 수천 점을 기준 데이터로 삼아서 학습시킨 후에 이 간을 적용해서 풍경화를 그려냈습니다. 경쟁 방식의 이 알고리즘을 한 2주 정도 돌려서 완성도 높은 풍경화를 여러 개 생성해냈고, 이를 잡지 표지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지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사실 이 창작의 고통이 따르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런 인공지능 생성 방식은요, 창작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펜으로 간단한 스케치만 그리고 컨셉만 설정하면 간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제품 디자인 시안을 생성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죠. 단지 이미지에만 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에서요, AI를 연구하다가 2019년 이 애플로 이적한 이안 펠로우는 이 간에게 특정한 문장 스타일이나 화법을 공부시키면 이를 학습해서 사용자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간은 문학작품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MIT 연구진이 이 시를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 그 심상에 맞는 시를 짓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이미지와 시를 조합으로 학습시켜서 이미지를 보고 시를 창작해내는 것이죠. 영문학 전문가 500명에게 어떤 게 사람이 창작한 시인지 구분하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60%만이 AI가 만든 시를 골라냈습니다. AI가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작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올리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등장했죠. 삼성전자 모스크바 AI 연구센터에서요, 간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려서 이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이 이 살아있는 동영상을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 단지 사진만이 아닙니다. 모나리자나 진주 귀걸이의 여인과 같은 이 미술작품 속 인물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간은 이처럼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뛰어난 만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된 일이긴 하지만 2017년 8월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연설 영상에서 이 음성을 따서 이 음성에 맞춰서 입모양을 내도록 학습시킨 다음에 이걸 합성한 것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리얼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 선도 기업들은요,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 화법까지 학습해서 실제 사람의 대화 음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까지 내놓고 있어서 이게 우려에 끼칠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선가 의도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영상이 SNS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딥페이크, 이 포르노 영상들이 유통되면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 간을 이용해서 포르노 영상에 합성한 영상들이 나온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어는 2020년이 되면 사람들이 실제 정보보다 AI가 만든 이 허위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가짜 이미지나 이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동영상으로 인해서 사회가 이 왜곡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의 탁월한 성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윤리적 그리고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어쩌면 더 시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AI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잠재성이 큰 동시에 부작용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뤄야 할 기술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 기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다룬 이 개념을 잘 숙지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